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세라입니다. 한국경제TV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인데요. 2015년에 처음 문을 열어 지금까지 3년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질적 성장의 힘인 기업가 정신. 오늘은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3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나 알찬 강연들과 심도 있는 토크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기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힘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기업가라 부른다.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그들을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우리의 기업가들 역시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로 안내한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인문학과 함께하는 김영세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이제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3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메인 호스트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늘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진솔한 대화의 장을 펼쳐주시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새로운 화두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프로그램만큼은 기업가 책임감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 속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 모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모이신 여러 기업인들은 남다른 하나의 그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실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바로 그 경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수많은 변화를 맞으면서 특히 그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그다음에 한국경제를 통해서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봐주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어 대신엔 기업가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외국도 보면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 기업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고 변화를 읽고 있고 그 변화에 맞는 대답을 찾고 있죠. 누구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 거대한 기업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업인들이 일반적인 기업가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그런 책임적인 소명이 있는 기업인들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거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상기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적인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그런 기업인이 있는 기업은 거대한 기업이 됩니다. 거의 정비례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 닫고 고민하는 기업보다는 우리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회사들과 손잡고 그들의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화형 또는 의견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행동형 리더십이 훨씬 더 건강하고 커다란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대기업 기업의 기업인들만이 기업인이 아니고 모든 기업인이 다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딜레마, 경제적인 딜레마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스스로 풀어나가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는 오늘만큼은 기업가 책임감 이렇게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에 비치된 어메니티, 일회성 생활용품은 때론 호텔 전체의 만족감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호텔 어메니티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 T&I는 기능성 베개 가누다를 만든 회사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호텔용품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MRO 사업, 그리고 가누다 기능성 베개 사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으로 확장을 했는데 MRO 사업은 기업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가누다 기능성 베개 사업은 2005년에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유명 광고 모델을 써서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기능성 베개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1년 그의 아내와 단둘이 단칸방 작업장을 열어 방산시장 물건들을 떼다 판 게 벌써 17년 전. 이제는 호텔용품 사업을 넘어서 건물 관리용품 공급,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능성 베개 출시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꾸준히 달려오고 있다. 그 중심에서 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적의 사나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를 영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브랜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는 오늘 우리가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또는 홍보하고 또 고객에 대해서 이 로열티를 높여가는 일은 오늘 하고 그 위에다 내일 또 쌓아가고 또 내년에 또 쌓아가면 10년 후에는 이 브랜드 가치가 생겨서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거를 돌파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위대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 유영호 대표가 강조하는 T&I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
그 첫 번째로 매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전 직원 모두 악수하기. 두 번째는 시시각각 회사의 이슈에 관해 다 같이 토론하는 것을 생활화하기. 그리고 세 번째, 회사 내 영상 프로듀서가 상주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리얼하게 다큐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함께 공유하기가 그것이다. 그 기업의 기업 문화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기업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위대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큐천이라든가 그리고 악수 문화라든가 또 토론 문화, 기업 문화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라는 기업 미션을 내세워 함께 발전해 나가는 T&I만의 기업 문화. 2020 비전을 위대한 기업 문화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위대한 기업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천년 기업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T&I 유용호 대표의 기업가 정신에서 그 해답을 들어보자. 저는 T&I 대표이사 유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T&I는 2009년까지만 해도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T&I 목표는 초인류 기업이야. 2010년까지 우리 평균 연봉 3천 가고 2015년까지 5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0년 우연히 미국의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지은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란 것은 기업에 위대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전략 체계도를 만들고 그래 이제부터 T&I는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도대체 위대한 기업이 뭐지? 실체가 뭐예요? 이런 경우에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위대함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위대한 기업,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위대한 기업, 그리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기업 등 다양한 위대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이제 T&I의 전략 체계도를 완성을 합니다. T&I 미션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미션을 완성합니다. 이 이야기를 음미해 보면 아주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천년 기업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다. 기업 문화가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이 천년을 가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업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2020 비전을 위대한 기업 문화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전략 목표로는 지속성장, 고객감동,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직원 행복이라고 하는 4대 전략 목표를 갖습니다. T&I는 기업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위대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치들을 넣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악수문화인데요. 악수문화는 먼저 출근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구든 늦게 출근한 사람이 다 다니면서 아침에 손을 내밉니다. 악수문화는 저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마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알력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되는데, 틈이 벌어질 시기 전에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머리가 전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마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문화 토론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위대한 기업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에 위대한 기업 문화가 뭐예요? 라고 부딪힐 때 전 직원이 모여서 그 사안을 올려놓고 자, 토론을 합시다. 제가 사회를 보고 저는 토론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죠. 세 번째가 다큐천입니다. 제가 2005년에 생각을 해서 다큐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PD를 고용을 하고 전 직원이 다큐멘터리 출연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영상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 문화, 이건 100% 리얼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가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완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T&I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호텔용품, 그리고 간호다, MRO 사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텔용품 사업에서도 처음에는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떼다 파는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알로바디라든가 알로알로 베르타마 등 모두 다 저희 브랜드고요. 저희 브랜드를 이제 호텔에서 성장시키고 또 브랜딩을 해서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누다라고 하는 기능성 베개를 2005년부터 개발을 합니다. 저는 가누다를 얘기할 때 이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누다는 두개청골요법이라고 하는 도수치료 기법을 기구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본격 기능성 베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가 50만 년 이상 베개를 배워왔는데 바로 누울 때나 옆으로 누울 때나 경추와 척추를 바로 누이게 하는 구조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그런 베개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전 세계 베개들이 가누다와 유사한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개는 침구와 가구의 액세서리에 불과했는데 가누다가 유명 모델을 써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시장을 급성장시키고 베개를 산업으로 전환시켰다. 베개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라고 저는 세 가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업은 MRO 사업입니다. MRO는 기업 소모성 자재라고 하는데요. 주로 삼성이나 LG, SK 그리고 농협 등에 저희가 주력으로 소모성 자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가 청소용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웹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웹 드라마도 곧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능한 신인 연기자들을 캐스팅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T&I가 천년 후의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제가 구글하고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천년 후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나요? 인간이 상상하면 언젠가 200년, 300년 후에 어느 행성인가 이런 건물들이 분명히 지어질 겁니다. 이거는 150년만 지나도 서울이나 뉴욕이나 상하이에 이런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T&I가 가지고 있는 미션,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 아마 우리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다.
지금 이거는 제가 1년에 2번 직원들한테 꼭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PT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에게 해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기업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오늘도 제품의 성능을 비교 테스트하며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본래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3년 전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만의 칩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다 같이 의기투합했고 오늘날 실리콘 브릿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예, 저희 회사 실리콘 브릿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2015년 10월에 설립된 법인회사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융합되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스템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실리콘 브릿지의 주력 상품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아이페이라고 요금 정산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있는 그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으로 바로 이제 저희가 릴리즈를 해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용자의 스마트폰 어플과도 연동시키고 복잡한 요금 정산은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수행, 또한 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박스라는 차량 번호 인식기 이외에 아이페이, 아이라커, 아이브로드, 아이로비 등 다양한 사문 인터넷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다양한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가공해 또 다른 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강점이다. 우리 저희 회사의 실리콘 브릿지라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저희는 반도체 칩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 브릿지라는 어떤 다리를 통해서 IT, BT, 바이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오도록 하게 해서 융합된 새로운 제품, 차세대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실리콘 브릿지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미래 산업들을 효율성 있게 연결시키는 다리, 실리콘 브릿지. 기술 벤처 기업답게 늘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고 있다. 결국은 회사를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는 그 회사에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은 그 회사를 100년 기업, 200년 기업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가 지속 가능성 있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고 그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창조적 파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현재 팔고 있는 제품들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오픈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 김태호 대표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에서 그 노하우를 배운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실군 브릿지의 김태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중요한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 비가 와서 물이 젖어 있는 땅들도 보이고요.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예쁜 다리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에 어떤 답이 숨겨져 있는지를 나중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네 가지 요리 중에서 융합에 가장 부합되는 요리가 어떤 걸까요? 비빔밥일까요? 볶음밥일까요? 아니면 콤비네이션 피자일까요? 아니면 짬뽕일까요? 융합의 의미 자체로 봤을 때는 융합은 비빔밥은 섞어서 서로 융합한다는, 서로 다른 기술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비빔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이나 피자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들의 열을 가해서 새로운 제품으로서 응용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융합 시대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융합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산업, 기술, 학문 전반에 걸친 기술로서 현재 막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도 융합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플랫폼, 승강장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플랫폼은 기차, 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사용자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많은 가치 교환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스마트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스마트 플랫폼은 여기에 ICT가 접목이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이 돼서 가상현실에서도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물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우리 일반인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용자가 내가 지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킬러 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앱이 아니라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앱이 이 두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플랫폼은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플랫폼의 기술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플랫폼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을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리의 미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공하고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바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ICBM, 이 네 가지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자연과 인류가 같이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의 고민이 나온 개념인데 이게 발전해서 공장에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문화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개념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이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2009년에 발표를 했는데 결국 기업은 경제나 환경이나 사회를 고려를 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제,
정부에서의 규제가 많겠죠. 그런 규제를 사업 기회로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2가지 중에 사실 제일 첫 번째인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통용되는 관행의 이면에 내재한 논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말이 더 어렵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찾아낸다면, 그게 찾아내어지는 순간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 각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랑 함께 하면 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서는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 자체 sustain plus ability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만 있으면 될까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만 만들고 혁신만 있다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리질리언스를 하나 더 덧붙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고무공이 바닥을 튕기면 바로 튀어오르듯이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회사를 100년 기업, 200년 기업, 1000년 기업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맨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같이 비디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비디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는 강이 3개가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황폐해진 환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았는데도 제대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100m, 이 폭이 100m라고 합니다. 이 100m 폭이 2개의 사회를 그러니까 차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를 만들더라도 기존에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홍수 시기입니다. 우기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리가 좀 높죠. 그러니까 홍수에 리질리언스한 다리를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홍수를 친구처럼 맞아들이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가면 이렇게 식물들이 그 홍수로부터 떠내려온 부산물들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더 많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풀들이 더 자라게 되고, 홍수가 오든 홍수가 오지 않든 여기에는 매일 4만 명의 시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 습지를 만들어서 자연식물들 자체가 바로 정화작용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홍수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홍수가 지나가면서 떠내려온 좋은 부산물들이 공원의 식물들에게 훌륭한 밑거름이 되듯이 회사에게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업의 본질을 꿰뚫고 창의와 소통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이 속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도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딘다면 우리에게도 멋진 무지개가 찾아올 것입니다. 실리콘 브릿지가 여러분들을 위한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CEO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인문학 강연을 이제 들으시게 되는데요. 오늘도 훌륭하신 인문학 강연자를 모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우선 비디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오늘 주제가 조지 패턴 장군의 카리스마 소통인데 아마 하필 오늘 주제가 21세기의 소통과 기업 문화인데 왜 하필 20세기 초반에도 19세기 인간이라고 온갖 비난을 다 받았던 저 양반을 왜 가지고 오나 해서 또 의문이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지 패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비난도 엄청 많이 받았던 양반이죠. 더욱이 당시 유럽 전선에 있던 미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전 미군에서 메가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고, 장관 주로 별명이 뭐 남작, 뭐 중세 영주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 미군에서도 너무 좀 전제적인 양반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분이 이제 실전에 티니지에 투입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부대 운영 방침을 세웠더니 보고서가 올라가기를 이게 도대체 너무 전제적이고 옛날식이라 병사들이 폭동까지는 아닌데 뭐 명령 거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보고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영웅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정도의 업적을 남겼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분에게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일단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아프리카에서 처음 전선에 투입이 됐는데 그 전부터 저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중세 인간처럼 가 있다고 해서 미군 지휘관들 사이 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미군 부대가 튀니지에 2차 세계대전 처음 참전을 했는데 그때 상대하게 된 사람이 2차 대전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롬멜이었습니다. 미군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고 튀니지에 가서 처음 부대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중에 롬멜이 와서 이제 환영 인사를 합니다. 하룻밤 치고 나갔는데 미군 1개 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1개 대대가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 중에는 패튼 사위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군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군단장을 바꿔치고 패튼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패튼 부대가 튀니지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결국 라인강 돌파도 패튼이 가장 먼저 했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전 연합군을 끌고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패튼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패튼에게 이런 악평과 이 혼란된 평가가 오느냐? 패튼이 처음 튀니지에 갔을 때 미군은 완전히 공포와 패배감에 절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패튼의 복장풍기인데 모든 병사들 보고 갑자기 철모를 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철모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서
보통 영화 찍을 때도 철모 안 쓰고 하이바만, 안에 속에 있는 하이바만 쓰고 찍을 때도 많은데 이 무거운 걸 쓰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온갖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나 차량 수리하러 밑으로 들어가는 정비공도 철모를 써야 되느냐. 그걸 쓰고 들어가서 어떻게 정비를 하겠어요. 나중에는 외과의사, 군의관이 불평을 하는데 철모라는 건 이 가볍지 않고 원래 하이바 위에 무겁게 누려 쓰기 때문에 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철모를 쓰면 이게 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그걸 쓰고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그러나 무조건 근무 시간에는 철모를 쓰라는 명령을 어거지로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패튼이 이런 식의 군기를 했던 것 때문에 단순히 독재자가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패튼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의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투 경험도 없이 적군과 마주했다. 그것도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한 최강의 적군과 마주했다. 이런 병사들이 나가 싸우게 해서 승리를 해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전투 경험도 없는 애들이 세계 최강의 부대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고 사기가 높아지겠느냐. 그러면 그 전에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철모 쓰기와 복장 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군에 있어 보지 않으셨다고 해도 조직에 있어 본 분들은 알지만 사실 기업이나 군이나 개인의 역량으로 승리하는 것이면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의 역량이 좌우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업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결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같지만 전투라든가 경쟁, 시합을 앞에 놓았을 때는 그 구성원들의 능력과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감을 올려가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전쟁터라든가 경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의지는 있어요. 우리가 적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 그런 능력을 뭐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패튼은 두 가지로 시도를 했어요. 첫째, 본인이 직접 한 얘기지만 철모를 쓰고 있는 군인의 모습과 그냥 모자만 쓰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아니라 속마음을 봐라 어쩌라 저쩌라 하더라도 집단이 모이게 되면 그 집단의 복장과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처했던 상황, 전투 상황이라는 걸 보면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말 안 되는 명령을 지휘관이 내렸는데 병사들이 강요에 의해서라도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울 때에 명령을 받아 함께 싸울 수 있는 군대라는 동질감을, 그러니까 확신을 얻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지금 기업에 도입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전략을 짜고 방법을 얻어낼 때는 그 기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문화라든가 기업 직원들의 정신이라든가 사고라는 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의 어떤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패턴이 성공했던 것은 병사들이 전투를 앞둔 병사들의 사기와 확신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복장에서 찾았고 그것이 유용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겐 좀 의구심이 남아있을 것이 그래도 저렇게까지 저런 식으로 하는 군인은 병사들을 억압하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패턴은 복장 군기를 강요했지만 전제적인 군대 체제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패턴이 지휘했던 부대는 기갑부대예요. 소위 전격전이라는 건데 전격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군대가 가장 빠르게 전진하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전에서 병사를 몰아서 싸움을 시작할 때 작전 계획을 짜는 거 말고 실제 군세편에서 손자가 한 말은 실제 군대를 운영할 때는 작전을 어떻게 짰든
실천할 때는 댐을 쌓았던 댐을 터뜨리고 물이 쏟아지듯이 폭포가 떨어지듯이 병사들을 몰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기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병사에 대한 상호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동시에 적의 허점을 만들어서 치는 건데 항상 군대는 적의 약한 곳을 쳐야 하는 것인데 가장 저급한 전술은 이렇게 봐서 여기에 길이 있구나라고 해서 일로 가는 게 가장 허접한 작전입니다. 패턴이나 론멜이 썼던 전격전은 그게 아니라 분명히 허점이 없어 보이지만 폭포와 같은 기세로 어느 한 점을 뚫으면서 전체가 동요하게 하고 흔들어서 갈라지는 균열의 틈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전술이지만 전쟁은 격동이다. 상대의 진이 빈 것을 찾지 마라. 견고한 진이라면 지진을 일으켜서 금을 가게 하는데 그 금이 난 순간에 폭포처럼 밀어붙여서 틈을 깨트려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라진 틈으로 폭포처럼 급류처럼 밀고 들어가야 하고 그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폭포수와 같은 동료에 대한 신뢰, 기세도 필요하지만 그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바로 그 갈라진 틈을 순간적으로 이게 틈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임무형 전술이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세워서 정확한 전술을 대응 방침을 세워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패턴에 이것이 없었다면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패턴의 복장 군기는 기세를 위한 것이고 그 기세의 2단계로서 현장 리더들의 자율성에 대해서 철저한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명언도 참 많이 했는데 맨 마지막 말이 포인트예요. 병사들을 믿고 맡겨라. 그러면 그들은 놀라운 창의로 보답할 것이다. 패턴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시 기자들이 늘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싸우는 전술이 뭡니까? 전술이 뭡니까? 그때 패턴은 유명한 말을 하죠. 사령관은 전술을 알면 안 돼. 그건 대대장이 하는 거야. 당시 기자들이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하오? 나 대대장한테 맡기지. 이런 무책임한 장군 밑에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령관이 전술을 알면 잔소리만 들어. 내게 필요한 거는 가장 유능한 대대장을 육성하고 찾아내는 거야. 요즘 미군의 주력 전차가 뭔지 아세요? 좀 밀리터리 좋아하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미군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탱크잖아요. 그 에이브럼스가 패턴이 키워낸 대대장이었어요. 그러면 패턴은 무조건 맡기느냐? 아니죠. 에이브럼스니까 맡기는 겁니다. 패턴 밑에서 컸던 장군이 한국에 왔던 우리 워커1의 주인공이 된 워커 중장도 패턴 밑에서 대대장으로 출발했던 사람이고, 결국 패턴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병사들의 심리를 알고 병사들의 능력을 찾아서 맡기고 그들이 가장 자율적으로 전투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패턴 부대는 병사 하나하나까지도 가장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전투하는 부대로 2차 세계대전 때 명성을 얻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인문학자로서 하나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통을 왜 합니까? 그리고 무슨 소통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통이라는 게 뭔지 그냥 소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기업마다 해야 되는 소통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소통을 왜 하는지도 다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주는 거냐, 아이디어를 얻는 거냐,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거냐, 다 달라요. 그 목적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패턴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군대라는 특수성과 자기가 쓰는 전술에서 소통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매치되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최고의 영웅이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를 바꿨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조지 패튼 장군은 전장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던 인물로 유명한데요. 미국 고위층 인사들이 유럽 전선을 시찰할 때였습니다. 안내하던 헌병이 저 멀리서 이동 중인 부대를 가리키며 패튼 장군이라고 말하자 부대에 마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헌병이 했던 말이요. 진흙탕에서 차량이 이렇게 깨끗한 부대는 패튼 부대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 지독한 군기반장으로 악명 높았던 패튼 장군이지만요. 사실은 진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김영세 회장님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신 두 대표님들의 토크 콘서트 시간이 이어지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분 강연과 그다음에 임 소장님의 특별 강연 어땠습니까?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패튼 장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소장님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군대에서도 그 경영과 비슷한 그 소통이라는 화두가 있는데 우리 두 대표님들은 어떻게 뭘 좀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TNI가 경영하고 있는 경영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 사업부장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사실은 네.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그 메모 같이 한 장 나온 게 마지막 부분에 그 부하를 믿으면 창조할 것이다.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호 대표는 아까 그 resilience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패튼 장군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예. sustainability와 이게 innovation plus resilience라 그러는데 네. 혹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나? 그 패튼 장군은 일단 부하들에게 그 힘든 전투를 앞두고 자존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 자존감을 심어줘서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되었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키워줬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유능한 부하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회사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되새겨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강연과 오늘 임 소장님의 강연에서 공통적인 것은 문화라는 단어 같은데요. 소통도 물론 있지만 기업의 문화와 군대의 문화와 또 이러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쓸 때 그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참여자들의 마인드에서 그죠? 리더십이 나오면 그 직원들이 다 CEO의 뜻을 따르듯이 군사들이 그 장군을 따라가듯이 뭐 이런 데서 우리한테도 좀 공감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라는 거를 이제 요즘에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테크놀로지와 그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이 비즈니스의 그 뭐라 그럴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추천을 좀 해주시죠. 우리 그 기업인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인문학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어떠한 그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든가 아까 저 말씀 중에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폭포가 터지듯이 길을 기다리지 말고 열린 길을 가지 말고 폭포가 터지듯이 뚫고 확 밀고 나가는 뭐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문득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방법도 이미 있는 길, 누구나 하는 디자인, 누구나 하는 개발, 누구나 하는 기술 여기에서 승부가 안 나지 않는가.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책을 소개시켜드리면 참 좋겠지만 소개해 주세요. 과감하게. 사실 그 어떤 책이 좋은가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아세요.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분야가 다양하시니까 네.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가지는 주제가 가장 좋은 책입니다.
다만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 수준 있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구분하시고 네.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는 능력은 좀 네. 독서를 해야 알겠습니다. 키워집니다. 우리의 여러 기업인들께서 오늘의 강연에서 서로 좀 더 창의적인 그러한 모티베이션 내지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모임의 토크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세 분한테 큰 박수로 좀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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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단어는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간에 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가들의 스피리추얼한 엔트레프레너십이 거의 기업가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은 기업가가 만드는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value, 창조하는 값어치들이 어떠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엄청난 변화가 밀려오는 이런 시점에는 새로움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죠? 창조의 매력은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새로움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남의 일을 편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경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밸류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의 모델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과거의 장사 내지는 사업에 대한 개념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대한 꿈을 말하는 기업가 정신, 그 엔트레프레너십의 진가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데 목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많이 모여주신 관객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